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5년 5월 22일 이사회에서 기업을 둘로 나누는 인적 분할을 결의하고 신설 지주회사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할을 통해 기존의 위탁개발 생산 사업 부문과 바이오시밀러 사업 부문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회사 측은 그 배경으로 두 사업 간 이해 상충 우려를 해소하고 각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그동안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판매하면서 고객사의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우려 탓에 CDMO 고객사와 바이오시밀러 자회사가 한 지붕 아래 있는 구조는 잠재적 리스크로 지적되어 왔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분할을 결정한 것입니다. 분할 후 구조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은 분할 전 구조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법인과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을 100% 자회사로 거느린 형태입니다. 오른쪽은 분할 이후로 기존 주주들이 두 개의 회사 주식을 모두 갖게 되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수 CDMO 전문 기업으로 남고 신설 지주회사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편입합니다. 향후 삼성에피스홀딩스 산하에는 바이오시밀러 사업뿐 아니라 신약 개발 등의 신규 사업을 담당할 자회사들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유승호 삼성바이오로직스 CFO는 이번 분할로 고객사와 투자자의 우려를 불식해 기업 가치를 온전히 평가받는 한편 경쟁 심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사업 부문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분할 일정은 오는 9월 16일 임시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10월 1일부로 회사 분할을 실시하며 10월 29일에는 분할 후 존속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신설회사 삼성에피스홀딩스가 각각 재상장될 계획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번 인적 분할이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이를 삼성그룹 지배구조 재편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발표 직후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주가가 출렁이는 등 시장에서는 향후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를 주목했습니다. 이는 최근 논의되는 이른바 삼성생명법과 맞물려 이번 바이오 사업 재편이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재편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는 삼성물산인데 분할 후에도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신설 삼성에피스홀딩스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이 지분들이 향후 삼성전자 지분 확보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삼성 측은 현재로선 사업적 이유에 충실한 결정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모두 삼성그룹의 바이오 계열사이지만 사업 모델은 크게 다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의약품 위탁개발 생산 기업으로 다른 제약사의 바이오의 약품을 대신 개발 및 생산해주는 B2B 서비스를 주력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신약을 개발하는 고객사가 있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의약품의 생산 공정 개발부터 임상용 시약 생산, 상업 생산, 포장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도와주는 파트너 역할을 합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런 CDMO를 활용하면 개발 및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신약 출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CDMO 시장은 연 7에서 9%로 가파르게 성장하여 2026년에는 약 300조 원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분할 이후 글로벌 톱티어 CDMO를 목표로 생산 능력 확대, 포트폴리오 다각화, 글로벌 거점 확충 등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반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입니다. 바이오시밀러란 오리지널 바이오의 약품의 특허 만료 후 출시되는 복제 의약품을 뜻하지만 일반 화학합성 의약품의 복제약 제네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네릭 의약품은 화학구조가 단순한 약을 거의 동일한 성분으로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바이오시밀러는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해 만드는 고분자 생물의 약품이라 완전히 똑같이 복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오리지널과 유사하게 개발 검증된 약품입니다. 따라서 바이오시밀러는 승인 절차도 훨씬 복잡하고 개발 비용도 많이 들지만 최근 주요 바이오의 약품 특허 만료와 의료비 절감 수요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2년 설립 당시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으로 출범했으며 2022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 보유 지분 49.9%를 약 2조 7천억 원에 인수하면서
현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 소유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에 11종의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해 내놓았고 세계 최대 수준의 바이오 시밀러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삼성생명법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별칭입니다. 핵심 내용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평가 기준을 현재의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변경하고 그 평가액이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총자산의 3%까지 보유할 수 있는데 삼성생명의 경우 과거에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의 장부가액이 낮기 때문에 현재 약 8.5%의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도 규제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시가평가로 전환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은 시가로 약 40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삼성생명 총자산의 3% 한도를 훨씬 넘는 규모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약 18에서 25조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삼성전자 현재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을 크게 줄여야 하므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뼈대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파급 효과 때문에 이 법안은 일찍이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며 주목받아 왔습니다. 삼성생명법은 사실 지난 몇 차례의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의되었지만 번번이 통과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20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고 2022년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되었을 당시에도 이해관계자의 찬반이 엇갈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총선 이후 출범한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재벌의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유지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만 실제 입법화까지는 여전히 난관이 있습니다. 우선 정부와 금융당국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해당 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 계약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므로 충분한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대량 지분 매각 시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여당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시각도 있어 법 제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과거 민주당 집권 시절에도 당내 관심 부족으로 법안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바 있어 현 시점에서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오는 대선 등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재부상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삼성 역시 법안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비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물산은 현재 삼성그룹에서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핵심 축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삼성그룹은 공식적인 지주회사 체제는 아니지만 삼성물산이 사실상의 지주사 지위를 맡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용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의 지분 30% 이상을 확보하여 그룹 계열사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은 약 19.9%이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특수관계인을 합쳐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 주식의 약 32.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러한 지분을 바탕으로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쥐고 간접 지배를 해왔습니다. 예컨대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약 19.3%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고 삼성전자 지분도 5.0% 보유한 주요 주주입니다. 삼성생명은 다시 삼성전자 지분 8.5% 이상을 들고 있어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연결고리가 형성됩니다. 참고로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지분 1.5%가량을 갖고 있어 삼성생명과 화재를 합치면 삼성전자 지분 10%를 금융계열사가 들고 있는 셈입니다. 삼성물산의 중요성은 2중, 3중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드러납니다. 만약 삼성생명법과 같은 규제가 도입되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는데 삼성물산이 중간에서 그 지분을 인수해오면 오너 일가, 삼성물산,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삼성물산이 바이오 계열 지분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으로 삼성생명 등이 내놓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일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과거부터 거론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작업은 그룹 전반의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려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재용 회장 본인이 아직 2015년 합병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에 최종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섣부른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삼성물산은 이재용 회장이 적은 지분으로 삼성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해주는 지렛대이자 향후 법 제도 변화에 따라 그룹 지배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키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 그리고 다른 하나는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입니다. 이 두 사건은 이재용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고, 동시에 법적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삼성 에버랜드는 당시 삼성그룹의 레저 서비스 부문 회사로 이건희 회장 일가의 개인 자산이 많이 포함된 사실상의 그룹 지주회사격 기업이었습니다. 1996년 12월 삼성 에버랜드 이사회는 별다른 자금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합니다. 전환사채는 이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인데 에버랜드는 이 채권을 당시 주당 7,700원이라는 매우 낮은 가격에 발행했습니다. 더 문제였던 것은 전환사채 인수기회가 기존 주주였던 삼성 계열사들에게 먼저 주어졌는데 이들 계열사들이 모두 인수를 포기하면서 이재용 회장 남매에게 그 물량이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재용 회장이 48억 원을 투자해 이 전환사채 전량을 인수한 뒤 주식으로 전환하여 에버랜드 지분 25%를 확보, 단숨에 에버랜드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그의 두 여동생인 이부진, 이서연 씨도 각각 8%대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이재용 회장은 소액의 자본으로 그룹 핵심사의 지배권을 손에 넣었고 그 지분 가치는 이후 에버랜드가 사업을 확대하고 2000년대 후반 제일모직으로 사명 변경 및 상장하는 과정을 거치며 수조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48억으로 이조를 벌었다는 비판적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학자들에 의해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으로 고발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경영진이 이재용 회장에게 헐값에 지배권을 넘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죄 혐의가 제기되어 10년에 걸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에버랜드 사장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009년 대법원은 6대5의 아슬아슬한 판결로 무죄 취지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시비 발행은 제3자 배정이 아닌 주주 배정 방식이었고 주주들이 인수를 자유이사로 포기한 것인 이상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이었고 이로써 에버랜드 사건은 경영진 전원 무죄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재용 회장 본인은 당시 학생 신분이어서 직접 처벌 대상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에버랜드 지분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보았다는 황제 승계 논란이 이후에도 오랫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1996년 에버랜드 사건으로 씨앗을 뿌린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비로소 그룹 전반에 걸쳐 공고해졌습니다. 제일모직 구 에버랜드는 2014년 상장 당시 패션, 식품, 레저 등 사업을 영위했지만 사실상 오너 일가 지분이 높은 이재용의 개인회사 성격이 강했습니다. 반면 삼성물산은 건설, 상사 등의 사업을 하는 동시에 삼성생명, 삼성전자 등 계열 지분을 들고 있어 전통적인 그룹 핵심 계열사로 인정받던 회사입니다. 2015년 5월 삼성은 이 두 회사를 한 몸으로 합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합병 비율은 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고 삼성물산에는 불리한 비율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합병 발표 직전 제일모직 주가는 바이오 자회사 가치 등으로 고평가된 반면 삼성물산 주가는 보유, 부동산 가치 등이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지분을 상당량 매입한 뒤 공개적으로 합병 반대 운동을 벌이면서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를 앞두고 큰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지분 약 11%를 가진 주요 주주로서 합병 찬성 표결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은 가결되었고 같은 해 9월 통합 삼성물산으로 새로 출범하게 됩니다. 이 결과 이재용 회장의 그룹 지배력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그는 합병 전에는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는데 합병 후에는 통합 삼성물산 지분 약 16.5%를 확보한 사실상 단일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하는 현재의 지배구조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합병은 나중에 크나큰 논란과 사법 리스크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합병 과정에서의 불공정 의혹입니다. 국민연금이 수익성보다 삼성 측에 유리한 결정을 한 배경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고 2016년 말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삼성 측이 최순실 씨 일가의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돕는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것이라고 판단했고 2017년 특검 수사로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고 대법원은 2019년 다시 일부 유죄 취지를 돌려보내 제3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총 1년 반가량을 복역한 뒤 2021년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2022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아 형 집행을 면제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구속되는 등 2015년 합병은 한국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남긴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편 2015년 합병과 관련해 별도로 제기된 법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문제가 뒤늦게 불거지며 제일모직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검찰은 2020년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들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회계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이른바 불법 승계 의혹 사건으로 불린 이 재판은 1심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 판결이 났고 2025년 2월 2심 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해 이재용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도 고의 분식으로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재용 회장은 형식적으로 모든 승계 관련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었고 2022년 말 삼성전자 회장에 취임하여 경영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부터 삼성물산 합병, 국정농단 뇌물 사건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삼성의 승계 문화에 큰 오점을 남겼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경영 효율화와 세대 교체를 명분으로 이루어진 승계 작업이었지만 지배권 강화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편법으로 인해 대내외 신뢰에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삼성으로 하여금 이후 지배구조 개선과 준법 경영에 더욱 힘쓰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은 시장에서 향후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물산이 보유하게 될 바이오 관련 지분이 삼성전자 지분 확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만약 삼성생명법 통과로 보유 지분을 처분해야 하거나 아니면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삼성 오너 일가가 삼성전자 지분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생길 경우 삼성물산이 그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의 거론되는 방법은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에피스홀딩스 지분과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늘리고 삼성생명은 바이오 사업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이 방식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생명이 얻게 될 바이오 지분의 가치가 자산의 3% 한도를 초과하여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대신 상당 규모의 바이오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결국 규제 위반의 형태만 바뀔 뿐이라서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삼성물산이 바이오 계열 지분을 시장에 매각하거나 전략적 투자자에 넘겨 현금을 마련한 뒤 그 자금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로부터 삼성전자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컨대 증권가 추산으로 삼성물산이 보유한 신설 삼성에피스홀딩스 지분을 매각하면 약 29조 6천억 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침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진 삼성전자 지분 가치 약 32조 9천억 원과 맞먹는 규모여서 금융계 열사들이 내놓는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이 거의 대부분 인수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10% 안팎을 추가 확보하게 되어 비록 삼성생명이 물러나더라도 오너일가 삼성물산,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공고히 유지됩니다. 또 삼성물산 입장에서도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 지분을 직접 보유하게 되어 기업가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삼성물산이 순차적으로 바이오 등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고 삼성전자 지분을 늘려 최종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공식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삼성물산이 지주사가 되려면 삼성생명을 매각하거나 분할해야 하는 등 추가 과제가 생기지만 이재용 회장이 장기적으로 지주사 체제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24년 말 삼성전자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하자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지주사 중심 지배구조 개편을 앞당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모두 가정적이고 장기적인 전망입니다. 삼성 측도 공식적으로는 바이오 사업 분할은 지배구조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고 삼성생명법도 당장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급격한 개편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또한 이재용 회장의 법적 리스크 요인의 자녀 및 주주 설득 문제, 세금 부담 등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을 계기로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 퍼즐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관건은 이재용 회장이 안정적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재구축할지에 있으며 이번 바이오 사업 개편이 그 첫 단추라는 분석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 머선띠리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